빈 깡통이 요란하거든요. 이걸 보여준 게 바로 오늘의 송영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TV 정치 독해 김진영입니다. 이번 주는 상당히 급박한 정치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당장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밖에서 지금 우리가 들리는 뉴스, 보고 있는 뉴스 외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용산과 한남동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선상에서 김기현 대표의 거취 문제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여당의 어떤 내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이어져 왔고 돌발적인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이 야당인데요.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이제 신당 카드를 꺼내고 막 지금 이준석까지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지금 민주당 사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정치 독해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원 개정을 일사천리로 해치웠는데 일반인이 잘 모르는 대의원 수 조정 문제 핵심이 뭔가요? 대의원 수 조정 문제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비명계가 반발하고 이런 이야기 뉴스로 들으셨겠지만 이게 국민들한테 별로 와닿는 건 없습니다. 사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는 절체절명의 문제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죠. 왜? 이재명 대표와 대의원수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이걸 친절하게 알려주는 기사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기회에 친절하게 알려드리려고요. 이 부분은 총선이 끝나고 내년 여름, 한참 여름일 때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전당대회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이제 새로운 대표를 갈아야 됩니다. 물론 4월 총선에서 참패를 하면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조기 사퇴론 이야기가 나올 거지만 사정은 달라지겠죠. 그런 상황까지를 모두 대비한 것이 이번의 중앙위원회였다. 이 중앙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친명그룹이 주도했던 게 바로 대의원수와 권리당원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거든요. 이 권리당원이라는 건 매달 1,000원씩을 내는 당원인데 이 사람들이 지난 대선 때부터 대폭적으로 늘어났어요. 72만 명에서 지금 100만 명 가까이로 늘어났는데 이 수는 기하급수적입니다. 세계 정당사에서 찾아보기 드물 정도로 권리당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민주당인데요. 근데 이 민주당에는 이 권리당원 외에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했던 영호남의 지지 기반들, 당원들이 있어요. 한 2만여 명 되는데 이분들이 공고하게 있거든요. 이 대의원들이 중심이 된 이런 민주당의 밑바탕, 이 사람들의 권리, 전당대회나 이런 데서 표를 행사할 때 표의 권리입니다. 이 표의 권리를 확 줄이는 겁니다. 인터넷 아니면 SNS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하면서 권리당으로 들어왔던 사람들, 이 권리당원들의 표의 가치를 60대 1에서 20대 1로 대폭 올려버립니다. 60명을 한 명의 대의원 표로 연결했다면 이제는 20명이 한 명의 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권리당의 표가 늘어나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전당대회 같은 걸 할 때 권리당원들이 친명 계열이 되게 많기 때문에 친명 계열이 이재명을 지지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표로 연결되어서 당대표 선거한테 유리하다는 거죠. 이재명의 딸랑이가 대표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전조치다. 예전에 2018년 이 무렵에 전남시장의 비서 출신이던 김땡땡 씨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검사 사칭 이 부분에 대한 위정교사, 선거법 재판에서 위정교사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이거 보호막이 필요한 거죠. 만약의 사태에 대표를 잃을 수도 있다. 이거 안 되거든요. 대표를 잃는 순간 모든 걸 끝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직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권리당원의 어떤 권한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이낙연 신당 사쿠라 논란 등 민주당이 내용이 있었고 이준석과의 연합 이야기도 나오는데 가능할까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중심이 되어 있는 민주당, 이재명과 반하는 이야기는 숨소리를 내지 못할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원칙과 상식이라는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도 생겨나고 이낙연 전 총리가 신당 만드는 움직임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낙연을 비방하고 나선 사람들, 김민석 의원이 대표적인데요. 이 김민석을 그룹으로 한 86세대, 86세대라면 이제 386에서 586으로 이어졌던 이런
이 운동권 그룹인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80년대 초반에 대학에서 운동권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송영길도 대표적인 그쪽 사람의 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안에서도 좀 신선한 그룹을 이끌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사실 초반에 굉장히 인기가 없었거든요. 그때 그 틈을 노리고 창당했던 게 이제 현대그룹이 중심으로 했던 통일한국당 하여튼 뭐 이 MJ가 중심으로 한 정당이 창당돼 가지고 그때 이제 이 노무현과 정몽준 이 두 사람의 캐릭터가 굉장히 충돌할 때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김민석이 바로 MJ 품에 안겼거든요. 그리고 반 노무현 쪽으로 돌아섰죠. 그런 철새 정치인이 지금 이낙연 대표에게 뭐 철새 운운할 수 있나, 사쿠라 이야기 할 수 있나, 이 이야기가 지금 핵심입니다. 근데 김민석 의원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김민석 의원이라든지 이런 그 86 계열의 어떤 민주당의 운동권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이재명 쪽에 붙어 있거든요. 이재명에게 충성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충성 경쟁을 해야지 내년 4월에 또 국회의원 배치를 달 수 있다는 생각을 깔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현상에 불과하고요. 사실은 이낙연 신당의 큰 줄거지는 그렇습니다. 민주당 안에 있는 반 이재명은 현역,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전통적인 민주당을 지키는 원외 세력들, 그리고 호남을 중심으로 한 전통 민주당 그룹들, 이런 사람의 숫자는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서 새로운 신당을 만든다면 그 파괴력은 굉장히 클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준석과 손을 잡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이재명 계열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또 호재일 수 있어요.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그 윤석열로 대표되는 딱 이분법적인 이런 대결 구도에서 이낙연이 툭 튀어나와서 3당 구도가 되면은 자기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또 끼어 넣는 순간 여러 가지로 자기들에게 또 유리한 측면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속으로는 아마 이낙연과 이준석이 손을 잡기를 굉장히 바랄 거예요. 만약에 신당을 만든다면. 하지만 이준석과 이낙연의 신당, 이게 가시화된다는 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을 손흥민에 비유해 구설에 올랐어요. 김의겸 하면 대표적으로 가짜 뉴스 메이커 아닙니까? 뭐 첼로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잖아요. 그런 뭐 입만 열면 가짜 뉴스로 문제가 생기니까 김의겸은 옹호한답시고 한 말이, 뭐 축구 선수 손흥민도 10골 차면 1골 넣을까 말까 하고 이대호도 뭐 친다고 다 홈런 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도 맞지 않아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김의겸과 뭐 손흥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거 20, 30대, 40대, 아니 50대까지, 60대까지도 다 등 돌립니다. 손흥민과 어디 김의겸을 갖다 대나 이래 돼가지고 저 당장 그 총 맞을 일이거든요. 말 실수 중에서도 이거 큰 실수를 한 거죠. 이런 부분들은 뭐 특히 앞으로도 더 쏟아질 것이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날 소환해달라던 송영길 전 대표가 막상 검찰이 소환하자 묵비권으로 대응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세대도 그렇고 우리 밑에 세대들도 대충 고전을 공부하거나 뭐 사회 현상을 공부할 때 중국 고전 많이 공부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노노 맹자 대학도 읽고, 정치하려는 사람들은 대학을 꼭 읽어야 하고 주역도 읽어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회생활 하는데 요즘 사회와 현대 사회와 걸맞는 이야기를 할 때 중국 고전 손자병법 많이 이야기합니다. 운동권을 했던 사람들은 손자병법보다 더 중요한 책을 읽어요.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 안토니아 그람시의 진지론을 아주 성경책처럼 텍스트로 읽거든요. 이 그람시의 진지론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볼셰비키 혁명은 이제 안 통한다. 우리는 어떻게 이 자본주의 사회를 처단해야 되는가, 파괴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진지론이다.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는 하나하나의 진지로, 시민단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구성원들이 만든 컨텐츠들로 진지화되어 있다. 그 진지는 참호다. 이 참호를 하나씩 파괴해야 된다. 그러려면 장기적이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자기의 본 마음을 절대로 겉으로 드러내지
서서히 은유적으로 파괴해 나가라. 학생 운동권들이 굉장히 신앙처럼 따르는 그람시의 명언입니다. 이걸 이제 운동권들은 굉장히 신뢰하고 그걸 굉장히 주 무기로 사용했죠. 그 무기를 가장 잘 사용하는 게 이재명 대표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돌려 말하고 은유적으로 말하고 그게 운동권들이나 운동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배워 먹은 것들인데 송영길은 그걸 깼어요. 왜 깼느냐? 당장 자기 앞에 뭔가 왔거든요. 오니까 끊임없이 프랑스에 돌아와가지고 막 엄청난 걸 합니다. 검찰 출두, 자진 출두도 하고 앞에서 농성도 하고 이래 하거든요. 하는데 소환을 받고 검찰에 들어가서는 뭐 묵비권 행사거든요. 그게 386 학생 운동권, 송영길로 대표되는 그런 우리나라 기득권 운동권이 가지고 있는 민낯입니다. 까보면 속이 비었죠. 빈 깡통이 요란하거든요. 이걸 보여준 게 바로 오늘의 송영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이번 주, 다음 주 이 시점을 통해 가지고 정치권은 대단히 한번 큰 용태림을 칠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들 여야 야나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 터닝 포인트 있거든요. 이거 잘 주시해 보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